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에서 한국으로 무사히 도착해서 주일 지내고 어저께 또한 오후에 이곳 세종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쪽 세종은 인터넷 우리 그것으로 온라인 캠퍼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촬영하러 왔습니다. 고대 근동과 세계 성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저께 세계 이제 촬영했고 오늘 또 종일 촬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종에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국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영국편은 이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이다가 보니까 지금 또 많은 그 영국 지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가 영어권이었고 또 모든 중심이 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런 문화가 예를 들면 무슨 이 모든 그 다우존스 그 경제 지표 이것도 미국에서 결정이 아니고 지금 영국 런던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세계 금값, 다이아몬드값 모든 기초가 영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스차일드라고 이 유대인계 특히 단지파계의 거부였던 그 로스차일드가 이 세계 은행을 다 시작을 했고 또 지금 또 그 영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은 미국을 지금 또 식민지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영방 그 제국이 커먼웰스라 그러는데 그 지금 또 매년마다 영국 황실에서 영방제도 참석했던 분들 다 대표가 모이는데 88개국이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지상의 나라의 3분의 1이 지금 또 영국 그 옛날에 식민지를 받았다거나 영국 그 산하에 있는 나라들의 모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 영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성지순례 할 것도 영국에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리교 또 구세군 또 조지 뮬러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영국과 라이벌이 되는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프랑스도 우리 그 성경에는 이거를 성경 당시에 이 프랑스를 골이라 그랬습니다. 골.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로마 서신에도 나오는 명칭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영국이 이제 그다음 발전이 돼서 이제 영국과 함께 밀접하게 예를 들면 영어의 한 30% 영어가 프랑스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어. 또 프랑스어는 아버지가 이제 인도 유로피언 나라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 그 언어가 세계 또 이 외교과에 지배를 하고 있고 또 포르투갈 언어가 또 불어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도 5개 나라가 불어를 다 이렇게 통하고 있고 그 앙고르라든지 또 브라질에 가면은 이 포어가 굉장히 또 프랑스 이 말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봉주어러 이러면은 굿모닝이라는 말인데 저쪽 가면은 그 브라질에 가면은 봉지아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봉봉 하는 게 같은 이거 프랑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라시아스 그거는 우리 라틴 말로도 고맙습니다. 그 말을 이쪽에서도 그대로 그 영문을 사용하고 있죠. 이 프랑스 말로. 그래서 프랑스의 가이드는 그럽니다. 여기 오면은 멸치볶음 자꾸 얘기하면 좋아한다고. 메르시볶으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멸치볶음 이렇게 해가지고 메르시 모로코는 thank you very much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어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크로상 빵도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크로상트라는 영어인데 그거를 크로상이라고 발음합니다. 초생달이라는 말이죠. 이런 말들을 다 우리 프랑스를 그대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프랑스는
이제 파랑, 하양, 빨강 세 색으로 된 삼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인권, 자유, 독립 이것을 이제 각 그 표시로 이렇게 됐는데 이 삼색기 이거를 이 프랑스 말로서 트리콜로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파랑색은 자유, 하양색은 평등, 빨강색은 우애를 상징하는 자유평등 파괴가 프랑스 혁명의 3대 고였습니다. 이 프랑스 하면은 우리에겐 가장 친근한 요한 칼빈에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영어계에서는 칼빈이라고 알려졌지만 그분이 본래 태어난 나라의 발음을 하자고 해서 깔뱅 혹은 칼뱅이라는 이 용어를 이수영 교수님이 와서 붐을 일으켰어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 거기 교수하면서 많이 퍼뜨린 것이 깔뱅 혹은 칼뱅이라고 이 용어를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통적으로 그냥 칼빈이라는 말,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제 이분의 본래 태어난 장소를 이야기하면은 존도 이 프랑스 말로는 장이라고 그러죠. 장깔뱅 이렇게 이제 표시합니다. 1509년부터 1564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칼빈은 사실 프랑스에서 크게 활동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 칼빈이라는 말이 더 낫고요. 일부에서는 쓰는 칼뱅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씁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만 오랫동안 살았고 그의 모든 저작들의 그의 개혁교회의 사상을 유럽의 여러 나라와 세계 여러 곳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의 방대한 이런 작품들, 특별히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은 기독교와 유럽 역사에 거대한 크게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전성기 때 활동하다가 제네바에서 잠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있었던 곳이 1538년에 부임했던 스트라스부르크 여기에 있는 니콜라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본래 칼빈 때보다도 다른 것은 이제 19세기 때에 재건축이 되어서 오늘날은 이 모습이에요. 이전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칼빈의 무덤이 있는데 1564년 5월 27일 그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빈은 후기 때에 그의 활동 후기 때에 자기 자신은 종합병원이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분은 갖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누구의 말로면 한 50가지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위장병부터 시작해서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각종 병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분이었기 때문에 54세까지도 참 꽤 오래 살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제네바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을 보러 왔기 때문에 다른 개혁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또 성인 숭배 사상이 될까봐 이것을 다음 왕립 묘지에 이렇게 정말 이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덤에 표시가 없는 그런 무덤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때 이제 19세기 때 칼뱅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표시판은 설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가보면은 칼빈의 무덤이라고 한국말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칼빈은 그가 죽을 때에 그가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자기 때는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을 하지 말거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의 그 무덤이라는 것을 어느 것이든지 표시를 내지 말도록 해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마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는 그가 천국에 입성을 할 때 찬양을 받으며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표시가 없는 게 맞는 건데 한국 분들은 가서 자꾸 거기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면 한국말로 칼빈의 무덤이라고
서져 있다는 곳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치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한국 사람들은 좀 별난 데가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 하면 대표적인 성당이 노틀담 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틀담이라는 뜻은 뭔가니 Our Lady라는 말이에요. Our Lady. 누구를 얘기하죠? 바로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성모 사상으로 추앙했던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노틀담이에요. 노틀담과 연관된 이름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 그것도 Our Lady란 말입니다. 그리고 노틀담, 이 노틀담 성당의 곱추라는 그런 이제 영화도 있고, 또 미국에도 노틀담 대학이 있어요. 이 노틀담이 바로 Our Lady, 성모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모 이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또 거기에 또 성자 예수님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삼위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를 믿고 있는 것이 캐톨릭의 모습. 그래서 캐톨릭은 자꾸 이 마리아 이거를 숭배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당이죠. 이것이 이제 파리 시내에서 10대 섬에 있습니다. 여기는 후기 고딕 양식의 성당, 대표적인 성당이고, 이 성당은 지금도 로마 캐톨릭 교회 건물로서 파리 대주교 성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해 전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화재 후임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재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대성당은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인 비올레르 듀크에 의해서 파괴된 상태에서 보호되어 복구됐습니다. 노틀담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Our Lady. 이 노틀담 대성당은 최초의 고딕 성당 가운데 하나면서 고딕 전 시대에 걸쳐 건설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건축됐던 곳입니다. 스테인 글라스는 이 자연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데, 이 정면의 모습이에요. 노틀담 성당입니다. 정면의 모습 아주 우람차지요. 근데 지금은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훼손이 돼서 옛날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기가 찬 것은 이 이제 꼭대기에 가면 옥상에 가면은 이렇게 괴물처럼 생긴 이런 형상이 40개나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캐톨릭을 믿지 않고 우리 개신교를 말합니다.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성도나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잡아먹는 거예요. 너희들이 캐톨릭으로 빨리 돌아오라, 이런 관점에서 괴물이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게 먹는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 한 여인도 거기 올라가서 째린 눈으로 이거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게 노틀담 거기 꼭대기에 나옵니다. 또는 이 모습을 하면서 다음은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 참 괴물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데, 이게 노틀담 사원의 아주 그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오늘날 또 캐톨릭의 모습이고, 여러분 캐톨릭이 기독교인들을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제가 넉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이태리 로마 편을 할 때에 8천만 명을 그동안 죽였습니다. 8천만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 남한에 5,200만, 북한에 무슨 2,200만, 합쳐도 그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동포 750만 내지 800만을 합치면 그 숫자가요. 좌우지간 오늘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전체 토탈로도 8천만 정도 되는 이 숫자를 캐톨릭이 기독교인을 죽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단두대 처형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데 종교재판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이 프랑스 여기도 위그너파가 있었어요.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그들이 캐톨릭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을 갈 때 여러분 십자군 원정은 절대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과 이슬람의 싸움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주도권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 투르키예라든지 또 오늘날 가톨릭권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강의하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톨릭이 일으킨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십자군 원정 때 주요 역할을 한 것이 이 프랑스의 이런 성당들, 이 가톨릭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실상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많은 종말론자들이 예고하기로, 그 예고입니다. 노틀담 있는 이 대주교, 이 사람이 이제 추기경이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이제 그 교황이 될 때에 세계 종말은 온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틀담 이 대주교의 그 추기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중간에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대인 출신이고 중간에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노틀담 사원의 이름 대주교가 있고 프랑스의 추기경입니다. 이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되는 날 이 세계는 끝장이다.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형태가 이제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성당이 바로 노틀담 역입니다. 우리 프랑스에 갔을 때에 우리 빠질 수 없는 것이 떼제 공동체를 가봅니다. 떼제 공동체, 우리 그 프랑스 발음식으로 읽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교회 일치 운동을 지지하며 형성된 프랑스 수도회입니다. 이거부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교회 일치 운동할 때의 이 일치가 뭔가 에큐메니컬 운동인데 이것이 가톨릭과 기독교를 연결하는 그런 운동을 떼제 공동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수도를 하고 또 지내는 것 때문에 한 번은 그래도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는 이 떼제 공동체 음악은 좋아하지만 이런 공동체 정신과 이것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프랑스 가면 많이 이렇게 가시니까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기 이제 그 르바르 그 지방에 있는 떼제라는 곳에 이제 1940년에 프랑스의 우리 기독교인인 수도자인 로제 수사에 의해서 창설된 것입니다. 기독교 수도회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천주교회에 의해서 소유가 되어서 이것이 천주교의 수도원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본래 이 로제 수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천주교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는 초교파 단체로 있으면서 가톨릭과 또 이렇게 관계도 갖고 또 이렇게 이 종교 다원주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현대 이 공동체는 25개국 출신의 남성 수도자들이 모여 기도와 묵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로제 형제인데 여기서는 이분을 정식으로 브라더, 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로제 형제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우리 떼제 공동체 가보면은 뭐 화려한 건물도 없고 야외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특히 여름만 해도 한 4천 명 이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몰립니다. 여기는 밥도 공짜로 제공합니다. 잠자리도 공짜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이거 니쿠사쿠를 뭐라고 합니까? 백팩인데 그거 메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수련을 하고 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와 로제 슈트입니다. 이분이 라스트 네임이 2005년도에 이게 수련회 하고 매일 저녁마다 이런 수련회가 있으니까 그들의 예배는 아주 단순하지요. 그들의 독특한 명상을 위한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촛불 예배 중심한 이런 예배가 이제 있는데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 번은 이 수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잘 인터뷰도 하지 않는 분인데 한 번 응했다고 그럽니다. 떼제 공동체는 고독 가운데서 시작이 됐답니다. 1940년에 로제는 25살의 나이에
전쟁의 한가운데 2차 대전이죠. 그때 스위스를 떠나가지고 프랑스로 옮겨왔답니다. 그가 간 곳은 그의 어머니 고향인 바로 이 부르고뉴 남쪽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 정착한 곳인데 이게 떼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몇 형제들이 그에게로 왔어요. 그 후로 50년 동안 떼제는 지구 곳곳에 평화, 화해, 사귐의 이렇게 이름을 연상할 만큼 이렇게 이런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왜 당신은 떼제에서 형제들의 사귐을 형성했습니까? 했더니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갈등을 합리화하는 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화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헌신적인 삶보다는 더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남자의 사귐을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언제나 화해를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그런 사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1940년 여름에 그 로제는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 지금 2차 대전 중이에요. 곳곳마다 슬픈 분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됐다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전거를 타고 제네바를 떠나서 프랑스로 향했답니다. 그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집 한 채를 구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떼제로 오게 됐고 마을에는 포장된 도로도 없었고 하천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던 아주 깡시골이었답니다. 목회자의 집은 프랑스 혁명 이래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를 감동시킨 것은 몇몇 노인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반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식사에 초대하신 부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외롭습니다. 겨울은 너무나 깁니다. 그 말에 그는 떼제에 머물기로 결심했대요. 그가 머물렀던 곳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점령 지역에서 도망을 나온 사람들을 숨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만일 그가 공동체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곳에 안식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950년 말부터 2차 대전은 끝났고 우리나라 유교도 끝난 그 시점이죠. 그때 말년부터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떼제로 몰려왔답니다. 그 숫자는 10,000명에 이르고 매주일 1년 내내 지구 곳곳에서 몰려옵니다. 왜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화해, 사랑, 그리워서 이런 공동체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60년대도 많이 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젊은이들은 이렇게 묻는답니다. 기도의 자리는 왜 비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젊은이들은 멀리 있습니까? 만약 우리 형제들이 떼제의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여러 나라에서 그들과의 만남, 특히 1978년 이래로 해가 바뀔 때마다 큰 도시에서 5일 동안 유럽의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서 사랑의 사귐 가운데서 그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그는 깨닫고 많은 이 젊은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가보면 대학생, 청년들, 30대, 40대 와글와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젊은이들을 만나실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우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무엇보다 경청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 결코 영적인 생활에 서성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공동 기도를 통해 그들과 함께 신뢰와 믿음의 근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행위로서 이 영과 혼의 뿌리를 움직인다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 어떤 조직적인 운동 활동에도 활동하지 않는다고 결심하셨으며 젊은이들을 교회 공동체로 단체와 모임으로 그들의 지역교회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답변이 1975년에 우리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 공동체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해야겠다고 결심하실 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는 젊은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없고, 만약 사랑의 사귐이 없다면, 만약 그분의 몸인 교회가 없다면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는 지겹다 말합니다. 하지만 갱신은 가능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기도에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이곳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모두가 침묵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향한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떼제 공동체는 예배의식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이 음악이 한국교회 한때 새벽기도 또 금요철학 예배 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떼제 음악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거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이렇게 깊은 기도가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음악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침묵을 통해서 회개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치료를 받고 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한국에도 한때 이렇게 유행을 했고, 또 KBS에서도 공식으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한 17년, 8년 전에. 그래서 이 떼제 공동체의 관심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많이 퍼져 있고, 이거를 이렇게 워낙 유명하니까 아이 캐토릭에서 와가지고 로제 이브를 캐토릭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하고 이것을 이제 전체를 접수하려고까지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지금도 관리하는 공동체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 8월 26일 로제 수사는 살해가 됩니다. 프랑스 남부 리옹에 있는 1시간쯤 떨어진 시골 마을이거든요. 이때에 평생을 청빙과 평화를 노래하며 헌신한 로제 수사가 8월 16일 어느 30대 루마니아 여인에게 피습을 받아 목에 자상을 입고 죽임을 당합니다. 겸비와 평화를 삶으로 가르치면서 세계의 젊은 영혼들을 불러 말과 가르침이 아닌 자유와 묵상과 겸비의 영성을 가르쳤던 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로제는 하루에 3번 모이는 기도회에 꼭 참여했습니다. 젊은 수사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빠짐없이 나와 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의자가 없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평화의 노래를 불렀던 이 모습이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은의 단순과 청빈, 겸비의 삶, 이것은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 찾아온 이들이 그곳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 짊어지고 살아온 짐이 바로 자신의 단순하지 못함과 청빈한 마음가짐의 결핍과 겸비, 겸손을 잊은 데서 온다고 느끼며 이것을 비웁니다. 떼제 수사들은 말과 이론으로 사람을 가르쳐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나 성례도 없고 강론도 없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성전의 전면에 켜진 촛불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조용히 떼제의 성가를 부르는 것, 자신을 성찰하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철저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하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홀로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들은 다름 아닌 떼제의 노래들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헛어놓거나 자신의 정갈한 의식을 어지럽게 하는 현란한 현대 음악도 아닙니다. 간혹 조용한 기타 소리에 맞춘 이 하이테너나 소프라노도 이 선창에 이어지는 참여자들의 이 합창은 2천여 젊은이들을 한마음으로 묶던 그런 참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맑은 새벽 종소리가 인상적입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이들 중에 그곳에 머무는 동안 침묵을 약속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초란빵 1개로 보잘것없는 사과 1개, 코코아 1잔이 전부입니다. 떼제 은덕의 종소리가 울려 펴지면 이 들에서 일하던 수사들은 들도 이 성경을 읽던 수행자들도 나이 많은 노사제들도 조용히 십자가 촛불 앞에 모여듭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의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 긴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된 기독교적인 이 경건성을 스스로 발견케 합니다. 이래서 매주 수천 명의 오가는 떼제는 조금도 화려하지 않고 풍요하지 않고 오만을 부리는 자들이 없습니다. 무수한 젊은이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고 휴가 때마다 이곳을 찾아옵니다. 많은 한국교회 젊은이들도 이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에 가시면 떼제 공동체 한번 가서 체험하는 것도 이렇게 권유하는데, 어떤 분은요 영국 런던에서 떼제 공동체까지 18시간 버스를 타고 가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아침 기도회를 알리는 떼제 종소리는 참 맑고 인상적입니다. 정말 이런 종소리가 그립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떼제 공동체 이제 그만하고요. 헨리 라오엔이 이렇게 인상을 받았던 탕제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라오엔 교수는 1983년도 이때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 공동체 안에 있던 친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방문에 붙어있는 커다란 포스터를 발견하고 그 그림에 매료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이 1985년도에 이 그림의 원작이 있는 러시아에 가서 이것을 보고 탕제의 규례라는 책을 이제 내신 분이에요. 그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가 바로 이 프랑스의 트루슬리에 있는 지적장애 자립센터인 라르쉬에 거기에 이제 공동체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처음 봤던 라르쉬가 여기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순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탕자 사이에 두 사람이 흐르는 뜨거운 친밀감, 붉은 망토에 온화한 이런 소년의 겉옷에 반사되는 황금빛, 그리고 양쪽을 한꺼번에 휘감고 새로 신비로운 광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이 소감을 그는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86년 러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는 원적과 마주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3일 동안 이 그림을 원작 앞에서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6시간씩 종일 이 그림을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갔을 때에 그가 그 옆에서 큰아들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 큰 아들이 자기의 모습이었다면 하고는 명상을 합니다. 둘째 날 가서는 그는 탕자가 자기의 모습이었다면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 봅니다. 탕자는 보니까 복장도 노예 복장으로 오고 품꾼의 복장, 신발도 노예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의 발에는 한쪽에는 신발이 벗겨졌고 한쪽만 신발을 신고 있는 이런 그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튿날 가서 자기가 탕자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프로디글입니다. 영어로 프로디글. 이런 탕자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3일째는 그가 가서 의자를 그 앞에 놓고 6시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이 아버지는 지금도 눈이 온전히 밝히 떠 있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환전해가지고 먼 나라 갈 때 이 아버지는 점점 이 아들을 기다리며 눈이 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도착했을 때부터 그의 눈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대요. 그게 그림 속에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탕자를 맞아들이는데 한쪽 왼손은 오른손은 보니까 이게 어머니의 손, 부드러운 손입니다. 그리고 왼손에 보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 두 손이 이렇게 감아 있는 것이 틀립니다.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 부승애와 모승애를 함께 받아들이며 이 아들을 종으로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The Return of the Prodigal이라는 이 탕자의 귀로에 대한 책을 써서 일약 이렇게 참 세계적인 이 학자가 됐는데, 헨리 나운이 그 전에 그가 썼던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런 제목으로 책 쓴 것이 또 1972년에 쓰여진 건데, 이제 그 이후로 이 탕자의 귀로 이 그림을 보고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사실 그 베스트셀러는요, 이 헨리 나우인이 죽고 나서 6년 만에 나왔던 유고작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참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것이 기원이 이게 프랑스에게 트루슬리 라쉬에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우리 프랑스에 가시면 꼭 보셔야 될 몇 가지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에펠탑 우리가 가봅니다. 이 에펠탑은 프랑스의 하나의 랜드마크이죠.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고, 그때 파리 만국 박람회가 개최됐던 해였답니다. 이 박람회를 상징할 만한 기념물로 에펠탑을 건축을 하였대요. 그래서 이 탑은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프랑스 공학자 귀스타브 에펠이 이렇게 했습니다. 높이가 무려 324m입니다. 이는 건물로 따지면 81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과 맞먹는 그런 곳인데, 이게 이제 1930년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리에 있는 우리 에펠탑, 밤에도 가도 좋고 낮에도 가도 좋습니다. 이 맨 끝에 올라가면은 시내가 전체가 보이는 전망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이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 그 대형 제국 박물관 그 다음으로 유명한 박물관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카이로 박물관이니 또 시카고 박물관, 또 워싱턴에 있는 여러 박물관, 그게 이제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14군데가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에 참 반가운 소식은 우리 성경 박물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6, 7년 전에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오광복 선교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다음에 오실 때는 꼭 거기 방문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박물관이 그 미국의 국회의사당 이제 동북쪽 쪽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데, 거기 6천 건물로 돼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성경에 대한 좋은 전시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제가 다음에 갔을 때는 거기 꼭 가려고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워싱턴에도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14개 있는데 전부 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참 볼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쳐서 이것만 보고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여러 박물관이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이 또 하나의 대표적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 프랑스에 보면은 파리에 박물관이 모두 한 60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파리 갈 때는 일주일 무료 패스를 이렇게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돈을 트리플 A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루브르 박물관을 통해서 또 오디세이라든가 로댕 박물관인가 전부 다 그게 다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박물관이 많아가지고 일주일도 다 못 봐요. 못 보는데 되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도 그런 일주일 패스를 끊어가지고 하면은 들어갈 때는 그냥 늘
이게 그 통과가 되니까 루블 박물관만 또 일주일에 한 3번씩 들어가서 이제 보고 그다음 나머지 박물관 몇 개 집어서 이제 다닙니다만은 루블 박물관의 특징은요. 이게 이제 미테랑 그 수상 때 만든 건데 이게 스테인 글라스를 가지고 그게 스테인보다 또 유리 그걸 가지고 666개 666입니다. 이 숫자에 해당되는 이런 피라미드 탑을 이렇게 건축한 것이 이게 좀 기분이 나빠요. 이거 있다 보면은 프리메이슨의 작품이거든요. 미텔랑도 거기에다 멤버였고 그게 루블 박물관 앞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물관 자체는 아주 많은 미술품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단합니다. 국립박물관이고요. 루블 궁전을 개조한 것이었고 그 파리의 세네강의 전체 길이는 여러 나라에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667km에 되는 제법 긴 강입니다. 이 세네강 중심이 파리에 이제 지나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루블 박물관이에요. 1795년에 개관을 했고 61만 5천 점이 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3만 5천 점밖에 전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루블로 간다 저도 한 10번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만은 반 것이 이 61만 5천 점의 일부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참 볼만합니다. 참 볼만해요. 이 루브르 박물관. 이 박물관은 루브르 궁정 내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 궁정은 12세기 후반 필립 2세의 명으로 착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궁이 아닌 요새였다고 그래요. 아직도 당시에 그 요새 잔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요새가 루블 궁이 되기까지 수차례 걸쳐서 건물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흔적을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정에 거주하기로 결정하는 부터 루브르 이 왕실의 수집품을 전시해서 박물관으로 됐답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 거기 전까지는 왕들의 왕실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박물관으로서 루브르는 1793년 8월 10일 537점의 회화를 전시함으로 이제 개축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파리 가면 개수문을 우리가 동동을 합니다. 에뚜알 개수문. 이게는 상젤리제 거리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상젤리제 여기 가면은 프랑스의 각종 그런 이 명품들의 그 다 본고장이 여기에 상젤리에 있죠. 가보니까 루비똥부터 시작해서 샤넬이며 각종 무슨 향수 또 가방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넥타이 명품들의 그런 오리지널이 다 상젤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지나면서 있는 것이 이 개선문입니다. 이거는 총 3개의 아롱디스망에 걸쳐 있는데 남서쪽으로 16구 또 북쪽에는 17구 동쪽에는 9구가 자리에 차고 있는데 이 개선문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고 또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전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이 개선문에서 개선문 아래 보면은 이 프랑스 때 전쟁 시 거뒀던 성정보와 지휘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개선문은 1806년에 건축가 이제 장 샹글랭이 처음 설계해서 만들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앵발리드라고 그럽니다. 그 개선문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루브르 박물관과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가면 나폴레옹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어서 관광의 명소이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추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네강, 우리 여기 지도에 있는 대로 파리라는 게 조그맣게 나오고 파리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 강인데 이 강이 저기 대서양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 길이가 776m인데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세너강 유람선을 꼭 타보시고 관광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이렇게 다리를 거치는데 그 프랑스 말로 다리를 뽕이라 그래요. P-O-N-T, 뽕. 이래서 그 다리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래서 한국에 파리의 휴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답니다. 그 드라마를 현장에서 여기서 찍었는데 그때 많은 아름다운 다리가 밤과 낮의 그 전경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지금 다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리 뽕. 프랑스 이게 중북부로 흐르는 776km의 강인데 발원지는 랑그레 고지며 먼 나라죠. 그게 드루아, 파리, 루앙 이런 도시를 거쳐서 하류인 영불 해협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몽마르트 이거 우리 무시를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파리에서 제일 높은 언덕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올라가서 이제 파리 시내를 쭉 전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덕까지 올라오는 때에 계단이 옆에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몽마르트 위에 거리에 이제 화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술가들의 전당이라고 하시는 곳인데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또 밑에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저녁 노을까지 감상하는 그런 곳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는 많은 거리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고 갤러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마르트르는 정말 모든 예술인의 하나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으로 여기 이제 있습니다. 많은 그 미술관이 있는데 대표적인 로댕 미술관, 로댕이라는 이분이 조각가입니다. 그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거 정말 우리 그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이제 그런 연상과 함께 사람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 작품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박물관에 가면 오세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밀레 만종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종은 우리 가정에 많이 걸려있는 그림이기도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밀레가 참 배고플 때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지금은 얼마나 아주 고가품의 그 작품이 됐는데 이 만종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6시에 저녁 종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이때에 일하던 두 부부가 잠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첫째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사랑에 대한 그런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이때에 밭을 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이 참 좋은 그림으로 낙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레 만종에 대한 숨은 얘기가 전해지고부터 이 만종에 대한 그런 것이 이렇게 또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엄마에 해당되는 분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 옆에 뭔가 이렇게 바구니 뭔가 천으로 이렇게 산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수행했던 감자를 담는 통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은 실제로 여기는 자기 아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거기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해가 지기 전에 땅을 파고 이 아이의 시신을 묻으려고 하는 장면인데 이때 많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밀레 자신의 그 당시 삶이었어요. 참 가난했습니다. 늘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가 이 만종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루블 박물관에 가보면 제일 대표적인 그림이 모나리자
이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한 21년 전인가 어떤 좀 정신적인 병자가 모나리자 그림을 훼손을 좀 시켰거든요. 그때 무슨 뭐 펜트를 가져와서 막 뿌리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철저하게 방탄유리로 딱 덮어놨습니다. 덮어놓고 그런 원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는데 모나리자 그 자체 그 이름이 이제 보면은 이게 그 미술사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모나리자는 도대체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상형의 여인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여자냐 하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성의 사람으로 또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남자로 보여요. 그게 이제 동성애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괴물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자 부인이라는 뜻은 이게 모나는 이 마돈나의 준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인은 맞는데 이런 그 모습 이 모나리자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하는 다빈치라는 그런 소설이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나리자한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이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이 모나리자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형의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